인하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수는 기존의 문항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문항 1번에서 요약하는 것 한 문항, 그리고 제시문을 따라서 제시문에 놓은 것을 추출해서 현상에 적용하는 문항 하나,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문항 2에서 도표 문제도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도표 유형이 이전에는 그 선택형이었습니다. 옳고 그른 걸 골라내라, 이런 선택형에서 이제 해석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장들을 도표와 연관지어서 그것을 해석해 보거라,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표의 선택이 잘못되면은 곧바로 오답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해석형으로서 선택형보다는 위험도가 좀 덜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석 내용이 아주 엄밀하기 때문에 역시 정답이 명확히 정해진 그런 도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번 도표, 이것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인하대는 당락이 갈리게 됩니다. 모의고사의 핵심 주제로는 언어와 규범을 출제를 했고, 역시 도표 해석이 같이 추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술 방향에 대해서는 인하대 측에서는 예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 답안의 유형, 특히 1-B번에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가를 요약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 논지를 먼저 잡고 B번에 적용해서 서술하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가의 내용은 별도로 보지 않고 인하대 측의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언어 규범의 중요성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한 사회가 정한 규범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면 두 과일씩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약할 때 주제를 먼저 첫 문장에 배치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정의롭고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규범을 구성하는 여러 조항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얽혀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든지 쉽사리 그 일부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체계 전체를 재검토하여 다시 통일성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부분을 바꾸면 체계가 흔들리는 만큼 쉽사리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체계의 통일성이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의 원천이다. 따라서 규범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범체계의 일부분을 무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 규범이 준수되어야 하는지를 어디에서? 바로 체계에서 찾고 있고, 이것을 쉽사리 변경할 경우 사회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글의 두 과식으로 1-A에 대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B에서는 800자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시문을 충분히 주고 있는 만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건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언어서술의 핵심이 됩니다. 당신이 결정권자라면 자장면과 짜장면 중 어느 것을 표준어로 택할 것인가 조건에 따라 논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것, 서론, 결론을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즉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자장면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곧바로 본론만 쓸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지지할 만한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활용하되 그대로 옮기지 말 것, 이 부분에서 제시문에서 찾아 이 앞부분에 최대한이라고 반드시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시문의 논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를 할 것, 그리고 서론, 결론이 없는 만큼 제시문의 논거를 크게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두 단락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주로 지금까지 인하대 문제를 봤을 때는 두 단락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가장 주된 논거 두 개 정도를 활용하면서 세부적인 논거들을 그 안에 용해시켜서 쓰는 방법, 그리고 인하대에서는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서술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자기 글처럼 써야 되는 것, 이것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 답안지를 보면서 인하대 가서는 제시문 가는, 제시문 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부분도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제시문의 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장면을 선택한 경우 규범에서 통일성은 중요하다. 제시문 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역시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에 대해서 제시문 가에서 말을 하고 있고, 말의 의미와 소리는 자의적이지만 일정한 틀이 있다는 언어의 규칙성 부분을 제시문 나에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단어가 사전에 수록되기 전까지는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규범 전체의 체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재심은 다에 들어있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예사소리는 우리말의 예사소리로 표기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하면 규범의 체계와 권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심은 라 이것을 활용해서 마치 자기가 글을 쓰듯 쓰는데 저장면을 선택했을 경우 그럼 두 가지 분류 뭐가 된다. 언어적 측면 그리고 규범적 측면 이렇게 두 단락의 논거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 흡수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저장면을 선택한 경우 언어는 언중의 약속이므로 사용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재심은 나에 들어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암묵적 합의를 깰 수는 없다. 역시 재심은 나에 들어있습니다.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다. 언어의 역사성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언어의 창의성 그리고 규범도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역시 재심은 나에 들어있습니다. 규범에 앞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관습적 가치도 중요하다. 재심은 다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어 발음이 짜에 가깝게 들리는 점을 고려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짜장면이 널리 오랜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재심은 라를 토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언어와 규범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분류해서 두 단락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하대의 경우 제시문을 분류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내의 중간중간 언급한 논거들을 어떻게 자신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지문들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논거를 얼마나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가 이것이 인하대에서 1-B의 채점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답안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먼저 자장면을 선택한 경우 두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는 언어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규범의 안정성 이런 식의 중심 골격의 논지를 쓰고 있으며 전체 답안지에서 제시문 가는 나는 이런 식의 인용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다시 글을 쓰되 논거만을 제시문에서 추출하는데 제시문의 논거는 입장이 다른 입장이지만 중복해서 추출할 수 있다.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시고 최대한 논거를 끌어내라. 이 부분이 언어서술의 관건이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언어적인 면과 규범적인 면 모두를 고려할 때 자장면을 표준어로 정해야 한다. 전체 뭐부터 들어있다. 주장부터 간결하게 쓰고 있습니다. 서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신 뒤 그것에 따른 논거 구성이 됩니다. 먼저 언어의 특성 중 사회성, 규칙성 등의 면에서 자장면이 타당하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데 이 약속은 언중의 무언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언어 사용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장면이란 공식적 약속이 이미 정해져 사전에 수록되었고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니 이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적 약속을 분명히 하는 길이다.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뜻이죠. 또한 어떤 언어든 체계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자장면으로 결정된 일 역시 이 규칙에 의한 것이다. 자장면은 전문가들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 고려하는 주 요소인 본래의 소리와 의문체계의 대응을 모두 고려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것이 언어의 규칙성 면에서 타당하다 해서 마무리를 해준 뒤에 다시 규범의 안정성이란 면에서도 자장면이 타당하다. 규범은 상황과 대상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권위도 서고 이에 따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분명한 원칙에 따라 수립된 규범은 현실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현실에 맞춰 예를 인정하다 보면 규범은 더 이상 규범으로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규범의 가치를 지키고자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아테네를 탈출하지 않은 것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실과 다소 맞지 않더라도 자장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자장면으로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자장면을 유지함으로써 외래어 표기법, 나아가 한국어의 어문규범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논거를 거의 빼지 않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규범의 안정성 그리고 언어의 측면 이 부분을 빼지 않고 꼼꼼히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글을 쓰듯이 쓴다. 이것이 바로 1-B에서 핵심적인 서술의 전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는 만큼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게 된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장면을 선택하는 경우 역시 두 단락이고 이제 서술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어적 면과 규범적 면 모두를 고려할 때 짜장면을 표준어로 정해야 한다. 역시 주제가 먼저 들어가 있고, 먼저 언어의 특성 중 사회성, 역사성의 면에서 짜장면이 타당하다. 언어는 한 개인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도 아닌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의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약속은 언중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규범에 의해 강제될 수 없다. 대다수 언중이 짜장면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짜장면으로 바꾸어야 언어의 사회성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언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하므로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래 짜장면의 중국어 발음이 한국어로 수용되면서 짜장면으로 바뀐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중국어 발음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었고 이것이 오랫동안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짜장면으로 바꿔야 한다. 규범이 현실성이란 면에서도 짜장면이 타당하다. 규범의 권위는 그것이 현실에 부합되어 자연스럽게 지켜질 때 세워줄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죄 없이 죽음을 맞이했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범은 죄 없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든다. 정반대의 측면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어 폐기법을 제정하면서 우문체계의 대응도 고려해야겠지만 관습도 인정해야 된다.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는 짜장면이 맞을 수도 있으나 언중은 100년 전부터 짜장면을 써왔고 이것이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규범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언중의 자유로운 언어 사용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 음식이 중국 음식에 기원을 두었지만 이미 서민의 고유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듯이 현실에 맞게 표준어를 짜장면으로 바꿔야 한다. 마지막 강조를 드리면은 인하대 1-B번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내가 어떻게 신문의 사설을 쓰듯이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나만의 글을 쓰듯이 쓴다. 이 부분입니다. 재시문 인용하지 마시고 마치 내가 글을 쓰듯 뭐만 활용해서 재시문은 참고로 활용해서 내가 글을 쓰듯 쓴다. 이것이 1-B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의 도표를 주고 그 다음에 갑, 을, 병, 정, 무 이런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도표를 해석한 그런 주장들을 제시를 한 뒤 잘못 해석한 애를 골라내라 그러면은 갑과 병이 틀렸다 이렇게 딱 서술을 해주면 되는데 올해의 경우 해석을 전부 제시한 뒤 얘들이 해석한 근거를 다시 도표에서 찾아내라 이런 식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소 변형이 됐죠. 이때는 요것이 갑병이 틀렸는데 자기는 갑의 을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 곧바로 사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높은 변별력을 보여준다. 왜? 정답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인하대 지원학 학생들은 인하대 기존의 도표 문제들은 모조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논전의 생략을 하고 문제에 대한 풀이 접근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갑은 연령별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50대 사이에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근거를 도표에서 찾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 보겠습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도표에서는 바로 경제활동 인구 이쪽이죠. 11, 16, 19, 13, 8을 뭐로 나누어준다. 전체 인구의 개로 나누어주는 이 갑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까이 갑들이 갖고 있는 갑 중에서 40에서 50세 사이의 갑이 가장 높은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7분의 11 0.64가 될 것이고 22분의 16은 0.72가 될 것이고 23분의 19는 0.82가 될 것이고 18분의 13은 0.72가 될 것이고 20분의 8은 0.4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주장대로 40에서 50세가 가장 높다. 이것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을은 연령별 실업률 즉 경제활동 대비 실업자 비율은 20에서 30세에서 가장 높고 40, 50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 보겠습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에 대해서는 36, 24, 18, 13, 9라는 실업자의 개가 활용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경제활동 인구라는 이것으로 나누어주는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6 나누기 11이 되니까 여기는 3.27이 될 것이고 여기는 24 나누기 16이 되니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18 나누기 19니까 0.94가 될 것이고 이건 1이 되고 이건 1.1
1, 2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40에서 50세 사이가 가장 낫다는 그러한 주장이 확인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병과 정을 잘 못 잡아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여기에는 바로 3개월 미만이라는 이런 잠재적 실업자겠죠. 3개월 미만이라는 잠재적 실업자의 양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개월 미만의 잠재적 실업자는 향후 실업 상태로 들어설 가능성도 높지만 벗어날 가능성도 높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잠재적 실업자를 전체 인구 비중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실업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체 실업자로 보게 된다면 실업자 중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에 대비해서는 앞으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집단이고, 실업자 중에서는 그나마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집단이고,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서 표를 분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3개월 미만이 장기 실업 상태로 갈 가능성의 값이기 때문에 26, 17, 12, 8, 5 이 값이 활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것을 개로 나눠주면 값이 추출이 될 것입니다. 17, 12, 23, 18, 20 요것으로 나누어진 값이 실업 상태의 돌입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26 나누기 17은 1.5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 나누기 22는 0.77이 될 것이고, 12 나누기 23은 0.52가 될 것이고, 8 나누기 18은 0.44, 그리고 5 나누기 20은 0.25가 되는 만큼 20이 가장 높고 그리고 60 이상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은 실업 상태를 3개월 이내에 벗어날 가능성은 20에서 30세에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실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체 실업자 수 중에서 3개월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6에서 36, 24에 17, 18에 12, 그 다음에 13에 8, 9에 5 이것이 바로 벗어날 가능성을 추출하는 값이 될 것이고, 따라서 26 나누기 36은 0.72가 될 것이고, 17 나누기 24는 0.70, 12 나누기 18은 0.66, 8 나누기 13은 0.61, 5 나누기 9는 0.52 값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3개월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은 20대와 30대가 이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답안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연령별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나이, 상단 수치를 개로 나누어 얻은 비율과 같다 어디 부분인지를 먼저 적시를 해줬습니다. 이 비율이 40, 50에서 23분의 19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20분의 8로 가장 낮다.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수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두 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실업률은 가히 실업자 수를 나이,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로 나누어 얻은 비율에 비례한다. 이 비율이 20, 30세에서 11분의 36으로 가장 높고 40에서 50세에서 19분의 18로 가장 낮다. 두 표에서 계산할 수 있는 연령별 수치들 중 실업 상태로 들어설 가능성의 상대적 크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가히 3개월 미만 실업자 수를 나이 인구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20, 30세에서 17분의 26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20분의 5로 가장 낮다. 실업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클수록 전체 실업자에서 단기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 비중의 예가 가에서 계산되는 3개월 미만 실업자 수의 비중인데 20, 30세에서 36분의 26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9분의 5로 가장 낮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표에서는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을 드러내는, 주장을 드러내는 수치를 언급해서 간결하게 답만 쓰는 그러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